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 이명호라고 하고요. 네, 이제 관세법 수업이 원래 이 7월, 8월에 이제 개강을 하고요. 기본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심화 강의를 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7월, 8월 강의는 이 기본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0월은 법령집으로 원문으로 이렇게 하고 해서 책을 두 번 썼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번이나 필기를 했어야 돼가지고 제가 몇 년 동안 그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걸 합쳤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의 내용이랑 이 법령집이라고 하는데 법령집의 내용을 합쳐서 조금 아주 몇 페이지 더 두꺼워진 그런 법령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표현이죠. All in one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원래는 계속 7월, 8월, 9월, 10월 계속 이제 수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7월, 8월 수업하고 9월, 10월에는 이 수업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근데 11, 12월엔 저랑 다시 만나셔야 돼요. 왜 만나야 될까요? 보고 싶으니까 만나겠죠. 11, 12월에는 기출문제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에 한번 다시 만나고, 뭐 1월부터는 이제 선택사항으로 가시지만은 이제 문제풀이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시고자 하면 꼭 같이 가시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수업에서는 좀 정밀하게 이렇게 좀 많이 다룰 건데 그렇다고 법령에 있는 모든 내용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제가 나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알려드릴 것이고 또 이게 다른 시험과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이 관세법을 보는 시험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 뭐 국제무역사라는 시험에서도 관세가 나오고 또 관세사 시험에 1차에도 있고 뭐 2차에도 있고 그리고 관세직 여기에도 7급도 있고 9급도 있고 혹시 7급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볼래요? 네. 그럼 나머지는 9급이에요? 예. 혹시 관세사 하시는 분? 아니면 취미? 그런 거 없죠? 지금 수험을 위한 그런 수업인데요. 실은 이때 뵙기 관세법을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네. 막상 실무 들어가면 아무도 이 각 개별 조문에 대한 이해를 아무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게 시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걸 직업으로 삼아 가려고 하면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요새 선택 과목을 요걸 선택하지 않고 들어간 분들이 아주 많이 힘들어요. 그분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건 그분들의 선배들이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바뀐 거예요. 필수 과목으로. 그건 얘기는 아십니까? 뭐 당장 내년 후년에 시행이 되진 않지만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는 필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빨리 좀 됐어야 되는데 좀 오래 걸렸죠. 아주 그 실무에서의 문제점은 아주 많이 컸었어요. 네. 또 면접에서의 문제가 또 있어요. 면접에서의 문제가 지금 선택인 상황에서도 사실 이걸 골라야 되는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일단 잘 하셨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선택 과목으로 이제 가는 게 앞으로 2년은 뭐 더 가겠지만은 계속 조정점수 면에서도 관세법이 유리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훨씬 더 같은 점수를 받아도 같은 뭐 80점을 받아도 이게 만약 조정 점수로 한 70점, 75점 정도 된다. 그럼 딴 것들은 60점대 후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4, 5점에서 6점 정도까지 조정 점수로 환산을 해도 이게 더 유리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조정 점수가 유리하다는 거는 여러분이 시험을 잘 봤을 때 얘기죠. 시험을 못 보면 딴 사람들 조정 점수를 받쳐주는 꼴이지.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뭔가 누군가가 못 봐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없는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전 여기 없는 분들도 되게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을 합격시켜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 점수 면에서 아주 실질적인 면에서도 이 관세법을 하는 게 유리해요. 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양이 적은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제가 적게 가르칠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도 딴 거에 비해서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다만 몇 시간이라도 빼가지고 다른 과목에 더 투입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데 더 유리해요. 예. 제가 잘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믿고 잘 하세요. 그리고 또 대부분 다 합격자들은 다 이 수업 통과해서 다 관세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예. 제가 관세법을 가르치지만은 이 과목 공부하시면서 이 시험이라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안목도 좀 생기기를 바라면서 제가 또 그렇게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 바로 한번 봅시다. 이 6페이지에 보시면요. 6페이지에 관세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관세는 언제 부과하게요? 관세는 우리나라에서 물건이 오고 갈 때는 부과하진 않죠. 어떤 경계를 통과할 때 부과하는데 경계를 통과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는데 수입할 때 관세가 있어요. 그럼 수출할 때도 관세가 있냐? 예, 없어요. 수출할 때는 관세가 없어요. 우리나라엔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수출 관세가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출 물품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면 물품 가격에다가 세금이 붙어서 원가가 더 높아져서 나가면 수출이 잘 안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출 관세가 없지만은 만약에 해외에서 그 나라 물건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면 뭐 세금 붙여가지고 내보내면 그 국가는 국가대로 세금도 없고 물건은 물건대로 팔리고 이럴 거예요. 말레이시아, 고무, 브라질의 커피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수출 관세가 부과되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관세법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관세의 법인데 관세는 수입할 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 수입 이야기를 배우게 돼요. 수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 더 개념이 있는데 반송이란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 들어오는 걸 수입이라고 하는데 들어올 듯 말 듯하게 그냥 나가버리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 수입 이야기만 잔뜩 하는 것이 관세법이에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관세법이라고 했지만 세법만 다루지는 않아요. 그 물건이 오고 가는 데 있어서의 운송수단의 문제, 그것이 반입되고 장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관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어떤 모든 절차적인 부분, 심지어는 뭐 보세구역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도 하고 심지어는요 다른 데는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관세법에는 형벌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세금과 관련된 걸 잘못하면은 형법이나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요. 근데 관세 쪽에 관련된 걸 잘못하면 관세법에서 처벌을 받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법에 보면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라는 게 있어서 행정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행정이 오바되어서 내가 피해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행정심판 같은 걸 하는데 행정심판하는 사람들은 행정심판법에 적용을 받아요. 근데 관세행정과 싸울 때에는 관세법상의 행정심판제도가 따로 있어요. 아주 관세법은 종합적인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관세법 한번 공부하고 나면은 웬만한 다른 법에서 쓰는 용어들은 다 한 번씩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법 공부하면 나중에 다른 법들 공부하는 게 아주 편해요. 그런 반면에 그만큼 여기에 아주 방대한 양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구조화시켜서 잘 말씀을 드릴 텐데 처음에 혼자 하는 건 일단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법이에요. 근데 제가 잘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게 1조부터 330조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330조까지의 그 내용들이 유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쭉 가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뒤쪽에 어느 부분을 배우고 온다 하더라도 또 그렇고 그래서 앞뒤를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걸 분권해서 다니거나 이렇게는 절대 안 되고 무조건 한 권으로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뭐 두껍지도 않죠. 예, 이건 좋아요. 기본서로 할 때는 상당히 그 1회독을 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지금 그 가지고 계시는 그 3단 법령집 형태 이걸로 할 때는요 엄청 빨리 봅니다. 그래서 딴 과목 1회독 하는 거랑은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딴 과목 또는 다른 과목 고르신 분들이 한 3번 볼 때 여러분이 한 번 볼 때 여러분 이거를 3번, 4번은 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험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여러 번 보면 돼요. 네, 여러 번 보면 훨씬 더 정답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아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가 있어요. 책의 모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책들도 고르실 때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의 이 편집 상태 책의 그것도 여러분이 그 회독수를 늘리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줘요. 예. 관세 보니까요 이런 관자를 썼다 그죠? 이 관자. 예. 이 무슨 관자 같아요? 뭔진 모르겠지만은 이 빗장 관자인데 사실 이제
여기 문 있죠, 문. 그리고 여기 안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옛날 대문에 이렇게 빗장 걸려 있는 거 있죠,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쫙 열면은 문이 쫙 열리는 이런 거죠. 그래서 문 열고 들어갈 때, 또 문 열고 나올 때, 요럴 때 이제 적용이 되는 세금이 바로 관세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기본 이론 부분요, 요새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옛날에는 기본 이론이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관세법 자체가 아주 튼튼한 법이어서 양이 많아서 이젠 딴 걸 낼 겨를이 없이 관세법 자체만으로 순수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건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쭉쭉 넘어가세요. 바로 관세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으로 가보세요. 12쪽에 관세법 그랬어요. 예, 관세법은요, 통칭입니다. 이제 관세법이라는 이 제목 아래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 이 법령집에는, 제가 이 책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령집이라고 할 텐데, 이 책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있는 이 관세청 고시라는 건 이건 실무규정인데 요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 뒤에 조금 이렇게 몇 페이지 더 넘겨서 보시면 벌써 3단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대강 어느 페이지는 한번 보세요. 이제 3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맨 왼쪽 것이 법률이고 가운데가 시행령이고 그 다음이 시행규칙이고, 그런데 법률이 거의 나와요. 법률이 어떤 때 많이 나올 때는 거의 90%가 법률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시험 문제가 9급이든 7급이든 20문제잖아요 19문제 정도가 법률에서 나오니까, 법률은 뭐 이건 안 봐도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전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법률은 다 나와요. 1조부터 330조까지. 그러면 몇 조예요? 몇 개의 조예요? 330개 넘어요. 왜냐면 중간에 몇 조의 2, 몇 조의 3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데, 하여튼 법률은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약간 이게 비중이 떨어질 때도 한 80% 정도까지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네. 이 나머지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그러니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말 많이 나올 때 한 세 문제 정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법률을 알면 이쪽도 풀 수 있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근데요,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에선 또 그나마도 시행령이 거의 대부분 나와요. 시행규칙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럼 나오는 건 뭐냐? 나오는 건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규칙은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흐름을 좀 아셔야 된다니 법률 중심으로 쭉 보시고, 시행령에는 제가 봐야 될 것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시행규칙은 아주 일부만 보시면 되고, 근데 제가 그렇다고 여기다 지금 뭐 7대 2대 1 이렇게 적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시험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느낌상 법률이 중요하다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을 하실 때 이 세 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쪽으로 쭉 내려가시면서 책은 지금 이렇게 두꺼운 것 같아도 맨 왼쪽에 시선을 두고 계속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률과 시행령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할 때 그런 것도 잘 적어놔야 돼. 쭉 내려가다가 잠깐 대통령령 보고 와야 되는 게 있어요. 또 잠깐 시행규칙을 보고 와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표시해 놓게 되면 이 흐름, 책의 흐름을 잘 표시해 놓으면 여러분이 이해도가 훨씬 더 빨라져요. 지금 계속 그걸 목표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시험 직전에 이거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체계로 이 법령집을 만들어 놓는 것이, 물론 표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하고 표시해 놓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 수업의 목표예요. 근데 보시면요, 법률은 관세법인데 시행령은 관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관세법 시행령, 이건 또 관세법 시행규칙. 그래서 이걸 한 글자로 쓸 때는요, 법영규칙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관세법 시행령 2조라면 보통 우리가 줄여서 영제 2조 이렇게도 표현하고, 규칙 10조면 말 그대로 규칙 10조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대통령이 하는 말이에요. 기획재정부령은 기획정부 쪽에서 만든 규칙인데 이건 시행규칙이라고 불러요. 관세법에서, 즉 법률에서 다루기 조금 뭐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좀 더 실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합니다. 또 대통령령에서 쭉 하다 보니까 이건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부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을 해요. 보세요. 보통은 이렇게 위임을 합니다. 이렇게 위임을 해요. 또 이렇게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위임을 할 때가 있어요. 한 표시에 넣어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고 시행령에서 나머지는 기획재정부령을 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법률에서 바로 시행규칙적으로 기획재정부령을 봐, 대통령령을 무시해버리고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위임을 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률에서 대통령령이란 말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다음으로 위임하는 거니까 그냥 일반적인 것인데, 만약에 법률에서 기획지정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그건 좀 별표 치면서 특이하네 이러면서 외워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외워야 되느냐? 법률에서 어떤 것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어떤 것은 기획지정부령으로 위임을 하는데, 그 대통령령, 기획지정부령 이런 말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법과목은 다른 거랑 좀 달라요. 다른 과목들은 문장 전체가 다른 걸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국사도 강의하고 있는데, 한국사의 경우에는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어떤 왕을 묻는다 그러면 공민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1번 공민왕, 2번 공민왕, 3번 공민왕, 4번 충무광 뭐 이런 식으로 되면 4번을 고르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시험은 4개의 지문이 다 그 제도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한 단어를 바꿔놓는 거예요. 대통령령을 기획지정부령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 3단 법령집을 보게 되면 유리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위임을 했는지, 이쪽에서 바로 옆으로 위임을 했는지가 이미지로 나와 있어요. 그거를 대통령령이라는 글자로 인식하는 거랑 이렇게 위임이 되더라라는 그 구조를 외우는 거는 좀 많이 달라요. 나중에 그건 다 돼요. 옆에 있는 고시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에 14쪽 가보세요. 관세법의 체계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일견을 우리 첫 시간이니까 한번 해볼까 해요. 예. 일단은 관세법은 총 1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네, 13개의 장. 그럼 맨 마지막 장 13장은 이제 도와주는 규칙 보칙인데, 그 앞에 이제 12개 장이 본문을 다루고 있어요. 1장은 총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관세법에서 쓰이게 되는 어떤 원칙들 또는 용어들, 관세법의 목적들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은 총칙이고, 한번 우리 제목들을 한번 봅시다. 2장의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등. 이게 지금 말은 짧아도 이 부분이 양이 제일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 사실 과세가격, 관세. 아니 관세법에서 관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세금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 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요, 초반에는 페이지를 많이 못 나가요, 저희가. 근데 이제 한 중간쯤에 한 150페이지 정도 나가면 그때부터는 좀 빨리 나가게 되는데, 그 앞에서는 좀 상당 시간 동안 한 페이지에 오래 머물고 그렇게 합니다.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장의 제목은 뭐예요? 세율 및 품목 분류. 조금 전에 2장에서 가격을 했잖아요. 관세는요, 가격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2장의 가격과 3장의 세율을 곱하면 결국 관세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네요. 근데 이제 관세율이 한두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 종류의 관세율이 있어서 그런 것도 이제 구분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부분이 바로 제 3장이고요. 여기도 양이 많습니다. 4장으로 가보세요. 4장의 제목 읽어보세요. 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뭔가 이제 세금이 계산이 됐는데 그 세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조금만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 또 세금도 할부할 수 있어요. 분할납부. 뭔가 이렇던 납부하는 방식과 세금을 경감하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배우는구나. 그래요.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5장은 바로 옆에요. 읽어보세요.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 원래 이 관세법에는 이런 내용들은 많이 없었어요. 납세자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국세기본법에 멋있게 되어 있었는데 정말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져왔죠. 그래서 관세법에도 이게 양이 엄청 많아졌어요.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양이 특별히 좀 많아진 곳이 바로 이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라는 부분이고,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도 많은 부분이 개정이 되었어요. 아주 시험에 단골입니다. 단골.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으로 가보시면은 제목이 뭐예요? 운송수단이네요. 운송수단. 무역거래니까요. 이게 지금 국내 거래가 아니어서 분명히 운송이 중요하게 될 텐데, 운송은 뭘로 해요? 선박, 항공기, 그리고 차량도 있죠. 물론 이제 차량으로는 현재 분단이 된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차량 규정도 이미 마련해 뒀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정밀하진 않습니다. 차량 규정은 대부분이 다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고 7장으로 가보니까요. 7장은 보세구역이래요. 보세란 말 들어봤어요? 보세라는 말은 관세유보를 줄임말이에요. 관세유보. 아직 관세유보, 관세를 내지 않은 물품이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수입신고라는 것이 이 통관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 좀 어렵네요. 아직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물품들을 보세 물품이라고 그래요. 보세. 예. 보세라는 말은 그때 들어보지 않았어요? 보세 신발? 보세 의류? 그런 것들 이제 요즘은 그런 표현도 잘 안 쓰죠. 옛날엔 많이 썼는데 뭐 보세 옷이니 보세 신발이니 그러면 좀 싼 신발들을 얘기했는데 그게 왜 그런 말이 나온 거냐면요. 그 보세구역이라는 구역에서 지금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아직 통관 안 된 물건을 보관해두는 거기에 있던 거를 예전에 뒤로 이렇게 빼돌린 물품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파니까 얼마나 싸게 팔어. 사실 이게 나쁜 말이거든요. 그때 쓴 말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의미가 변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싼 물품들로 그렇게 불리고 있지만 사실 유래는 같은 거예요. 보세. 그 보세 구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실 거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우리 그 보세 구역은 용어만 하나 좀 보고 갑시다. 제 7장에 보시면 제 2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 2절의 제목이 뭐예요? 지정 보세 구역. 그러니까 보세 구역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은 좀 미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2절에 지정 보세 구역. 이건 이제 세관장이 여긴 보세 구역이야 이렇게 지정했다고 해서 지정 보세 구역이라고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무슨 보세 구역이 있어요? 특허 보세구역. 세관장이 여기는 보세구역이라고 특허하면 특허 보세구역이에요. 세관장이 지정하면 지정 보세구역이고 특허하면 특허 보세구역이에요. 특허가 뭐예요? 지정은 알겠어요. 찝으면 되는 거지 뭐 지정. 근데 특허는 뭘까요? 뭐 허가랑 특허는 뭔 차이점이 있어요? 허가는. 승인은 또 어떤 말이죠? 승인? 관세법에는 이렇게 허가, 승인, 특허, 등록, 보고, 신고, 협의 등의 단어들이 계속 섞여 나와요. 그런 것들을 바꾸는 것도 관세법의 아주 큰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특허 보세구역은요, 원래 아니었던 것을 그렇게 권리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특허라는 것은 권리를 만들어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세구역이 아니었던 것을 보세구역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 부여를 한 보세구역이 있어요. 지금 이름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4절의 제목은 뭐예요? 종합보세구역이죠. 이건 뭔가 특허보세구역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뭐 공장 역할을 하는 특허보세구역도 있고 전시장 역할을 하는 특허보세구역도 있고 또는 우리가 흔히 면세점이라고 부르는 그런 특허보세구역도 있고 한데 그건 하나씩 기능을 하는 거예요. 각 특허보세구역. 근데 그 특허보세구역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중에서 둘 이상을 종합적으로 말 그대로 수행하면 좀 규모가 큰 종합보세구역이 되는 거예요. 다 됐어요. 보세구역에는 세 가지 보세구역이 있어요. 뭐뭐 있을까요?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계속 이제 이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으로 가봅시다. 8장의 제목은 뭐예요? 운송? 우리 아까 운송 수단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요. 운송.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운송 중에서도 보세자 들어가는 보세 운송 중심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 보세 운송이라는 건요, 우리나라에만 정말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보세 운송이라는 저 제도가 발달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요, 항구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항구에서 대부분 통관을 처리하고 말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사실 땅도 크지도 않은데 이 내륙에 있는 뭐 서울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제 근처에서 통관하고 싶습니다. 서울역이 내륙에서 통관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 안쪽에도 세관을 만들어 놓고 부산으로 들어온 물건을 부산에서 통관하지 않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려와 가지고 굳이 여기 서울 근처에 와서 서울 안에 와 가지고 여기서 통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통관이 되지 않은 물건을 국내에서 통관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보세운송이라고 합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9장으로 가 보세요. 9장. 9장의 제목은 뭡니까? 통관이네요. 통관. 이게 사실 제일 큰 단어입니다. 통관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그게 1장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저 뒤쪽에 나오게 돼요. 통관이라는 건 뭐냐면요. 수출, 수입, 반송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통관이라고 그래요. 수출하는 거, 수입하는 거, 반송하는 거를 다 통관이라고 그래요. 수출, 수입, 반송, 통관 절차가 있습니다. 그 통관에 대한 통관할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0장의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세관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이 세관 공무원이 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관 공무원들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이제 뒤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세관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좀 독특한 부분이 있더라. 권한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를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11장 제목 읽어보세요. 벌칙이에요. 이게 다른 법엔 이런 게 없다니까요. 다른 법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규정만이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까지는 없어요. 세법은 좀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관세법은 안 그래요. 관세법은 이 안에 벌칙 규정이 다 있습니다. 밀수했다? 우리 법에 의해서 처벌되고, 관세 포탈했다? 우리 법에 의해서 처벌되고, 신고서 잘못 썼다? 우리 법에 의해서 다 처벌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벌칙. 그러니까 벌을 주는데 어떻게 줄까요? 정말로 징역형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벌칙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여러 종류의 벌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징역이 있어요. 징역이 있고 벌금이 있고, 징역이 있고 벌금이 있고, 또 몰수라는 게 있어요. 몰수, 물건 뺏는 거 있죠. 밀수품은 뺐습니다. 몰수라는 게 있고, 만약에 물건을 못 뺐을 때는 그거에 상당하는 돈을 뺏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추징한다고 그래요. 그거 한번 벌칙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벌칙은 4가지가 있어요. 이 관세 형벌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이 관세 형벌에 징역, 벌금, 몰수, 추징이 있어요. 몰수, 추징은 사실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하기 때문에 하나로 같이 보셔도 돼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징역이 있고요. 징역이 있고 벌금이 있고, 그리고 몰수가 있는데 몰수할 수 없을 때 추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해하기가 더 좋을 거예요. 징역, 벌금, 몰수, 추징.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밀수입을 하게 되면 몇 년 징역을 사는가,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와요. 예. 그다음에 12장에 보시면은 제목이 조사와 처분인데요. 조사와 처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조사합니다. 보통 조사 누가 해야 돼? 경찰, 그 다음에 검찰이 하죠. 특이한 거예요. 근데 다른 데에서도 조사는 그 행정상의 공무원들이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는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닌데, 이건 정말 특이한 단어예요. 처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건 다소 사법적인 어떤 절차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관세법에서는 해요. 이 안에서도 벌금과 비슷한 거를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통고처분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세관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 처분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 이 관세법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13장, 이 마지막인데 뭐예요? 보칙. 그래서 도와주는 규칙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 뒷부분은 그냥 기타 등등이라고 해서 시험에 안 났었는데 요즘엔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도 무엇이 나왔는지 제가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예. 재밌겠죠? 예? 보기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 다음 장에요. 이제 보시면은 관세법이고요. 그 다음 옆에 대통령령인 관세법 시행령, 그 옆에 시행규칙 그렇게 있습니다. 네. 우리 1조만 보고 잠깐 쉴게요. 네. 1조 목적은요, 말 그대로 이 관세법의 목적인데, 다른 법들도 1조에서는 그 법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엔 시험에 나왔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이거 너무 쉽다 그래서요. 관세법은 관세의 부가징수, 한번 끊어보세요. 관세의 부가징수. 이게 어디 붙는 말이냐면 그거를 적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적정하게 한다. 그리고 수출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법은 2가지를 적정하게 하고 싶어 해요. 뭐냐면 관세의 부가징수. 적정하게 한다는 건 너무 많이 받아서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받아서도 안 되는 거죠. 통관도 너무 수월해도 안 되고 너무 엄격해도 안 돼요. 적정해야 되겠죠? 예. 결국 그 2개를 적정하게 해서 중간 단계가 있어요. 뭐를 확보한대요? 이 얘기를 또 돈 얘기를 한 번 더 하네. 이게 슬쩍 그런데요. 돈 얘기하다가 딴 얘기하다가 다시 돈 얘기를 한번 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은 뭐래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 따라서 관세법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뒤쪽에 법 해석의 기준에 나오게 될 거예요. 좀 쉬었다가 계속 보겠습니다.